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손입니다. 이번 시간도 실제 기출지문 속에 가로 속에 빈칸 넣기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보수적 예측. 자, 보수적 예측은 위험의 구체적 처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위험 관리 전략 중 바로 위험의 회피와 관계가 있겠죠. 특히 보수적 예측 방법은 가급적이면 예상 수익은 낮게, 지출 비용은 높게 예측함으로써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낮게 조정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다 라고 들어봤던 기억 나오실 겁니다. 그럴 때 투자 수익, 예상되는 수익의 추계치를 가급적 낮게 조정하니까 하향 조정한다 라고 말 나올 수 있겠죠.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즉 예상 수익을 낮게 예측함으로써 투자를 안 하게 되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같은 의미를 담는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군요. 또 위험 조정 할인율 나왔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의 합인 것도 알고 계시죠? 물론 피셔 효과라면 예상 인플레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위험한 투자라고 했죠. 위험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뜻입니까? 위험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높게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위험이 높으면 보다 많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원하겠죠. 그럼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합한 값인 요구 수익률 값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앞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 할 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이니까 위험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통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전통적으로 높은인데 꼭 낮은 자를 붙여가지고 틀리게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 알고 계신 거 맞죠? 또한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아져요. 왜? 투자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요구 수익률 분의 예상 수익 아닙니까? 예상 수익. 그럼 분모값인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분모값이 커지면 몫인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는 건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이걸 투자의 위험 중 유동성 위험 그래요. 자,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라고도 하는 것 알고 계신 거죠? 맞죠? 그것도 다르게 바꾸면 투자자가 어떤 그 금매 등에 의해서 손해를 볼 때 이것도 유동성 위험에 속한다. 아울러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또 유동성 위험을 다르게 말하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라고도 출제가 많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자, 3번 문제 볼게요.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 나왔죠. 포트폴리오. 자, 상관계수가 얼마일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포트폴리오 효과죠. 포트폴리오 효과. 내용으로 따진다면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험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은 상관계수가 1이다 이 말과 같죠. 우리 뭐 배웠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근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위험 절감 효과, 즉 위험의 분산 효과가 커지고 그냥 1에 가까울수록 위험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위험의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된다.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구성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그냥 1이면 위험의 분산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발생한다, 나타난다 라고 배웠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때 최적 포트폴리오, 벌써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 맞닿는 점에서 결정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왜? 효율적 프론티어가 결국은 효율적 전선이니까. 맞죠? 최적 포트폴리오. 접하는 점이니까 묶어서 접점이죠. 접점. 절대 교차점 그러면 틀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나왔죠. 벌써 원리금 균등 나오면 뻔해요. 저당 상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나왔다. 그런데 매기에 상환액을 구한다. 이건 투자 쪽도 마찬가지고 금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균등자 나오면서 상환액 구한다는 말 나오면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저당 상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환 비율. 자, 빌린 돈 중에서 갚은 돈의 비율과 무엇을 합하면 100%가 될까요? 잔금 비율이죠. 자, 갚은 돈의 비율과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합해주면 100%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에서 상환 비율, 갚은 돈의 비율을 빼주면 남는 값이 갚지 못하고 남은 돈, 잔금 비율이 나올 것이고, 뒤집어서 1 빼기 잔금 비율 하면 남는 값이 갚은 돈, 상환 비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가능 총소득에서 무엇을 빼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무엇이 된다? 가공기유죠. 자,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 공식 보면 가공기유, 영순 뭐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공기유가 뭐냐? 가능 총소득이죠. 다른 말로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이때 우린 그냥 가볍게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하지만 이것도 정식 명칭이 있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는 정확한 명칭상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걸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한다 그랬는데 뭐 수입 대신에 소득 붙여도 관계없고요. 이걸 다르게 바꾸면 영업 외 수입이라고 바꿔도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을 빼고 줄이면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자, 6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영어 약자가 IRR이죠.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맞는데 제가 왜 를과 로에 동그라미 쳤냐면 우리가 분수식을 얘기할 때 분모와 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분자는 을이나 를자가 붙고요. 분모는 로나 으로가 붙죠. 그래서 이제 문장 해석할 때 을 이 말 붙으면 아 이게 분자구나. 또 로나 으로가 붙으면 요 뒷부분이 분모가 되겠구나. 그럼 분수식을 만들 때 분모가 아래쪽이고 분자가 위쪽인 거 아시죠? 따라서 수익성 지수의 공식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분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공식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느냐? 문장만 보고도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장 따로 외우고 공식 따로 외운다. 이래 보니까 외울 건 많아지면서 또 헷갈린 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순소득 승수가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순자신은 순종적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순자가 뭐냐면 순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회수 기간은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투자한 원금,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순소득 승수가 작다라고 하는 건 본전 뽑는 기간이 짧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순자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무엇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무엇이라고도 한다. 벌써 문장 속에서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비율 분석법상의 채무 불이행률 공식과 관계 있겠구나가 느껴지죠. 그래서 원래 채무 불이행률 공식 자체가 유효 총소득이 분모가 되고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더불어 채무 불이행률은 다른 말로 손익 분기율이라고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원래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왜? 어차피 부채 감당률 이 값의 공식 자체가 분자가 순영업소득이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식 외울 때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다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컨대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1억인데 순영업소득 수익이 3억이면 억은 똑같으니까 1분의 3. 그럼 부채 감당률 3인 거죠. 그럼 부채 감당률 3이다. 그 말은 분모값인 부채 서비스액보다 분자값인 순영업소득이 3배가 많다는 뜻과 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 넣기 문제도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